주십시오. 자, 이제 정말 모시기 쉽지 않으시고요. 정말 제가 처음 뵙는데 가끔씩 요즘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이렇게 TV에 연합뉴스나 뭐 YTN 이런 패널로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코멘트해 주시는 전 이스라엘 마영삼 대사님이신데요. 제가 뵙지를 못해서 연락처를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제 비서한테 AI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려대 아세아 연구소 또 제주도 평화 연구소 이런 데서 이렇게 연구위원으로 계신다 해서 바로 제가 고려대 아세아 연구소에 전화를 했더니 그 직원이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메일을 제가 선동하는 글을 또 잘 써요. 이 취지문도 제가 이제 좀 썼지만은 그래서 대사님 저희가 이런 귀한 포럼을 하는데 한번 모시고 이렇게 주제 강의 듣고 싶다 했더니 대사님이 흔쾌히 그냥 힘을 이렇게 실어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신다고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영삼 대사님 우리 한 50분 정도, 한 40분은 아마 PPT로 6.25 전쟁과 이스라엘, 제가 이제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대사로 계실 때 6.25 참전 유대인들과의 어떤 인연이 놀라운 게 아마 이렇게 강의 중에 나올 겁니다. 밑에 우리 사진전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 분들 보시고요. 대사님 강의와 또 6.25 유대인들의 이런 기억에 대한 또 양혜경 목사님, 이어서 우리 외대에서 히브리어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신성윤 교수님이 또 유대교 율법에 나타난 이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이런 교훈들, 왜 저분 이스라엘이 저렇게 공격하고 선제 공격하고 이렇게 복수하고 이런지, 그게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악의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분명히 그런 귀한 가르침들이, 그래서 오늘 지금 브레드 TV가 이렇게 함께 우리 이제 이 주최를 하면서 실시간 유튜브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기 정말 어려운 분들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SNS로 브레드 TV를 링크로 보내주시면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집회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뭐 6.25 때는 부산에서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부산에서 한 30명이 지금 이렇게 새벽 차 타고 올라오셨어요. 우리 뉴띵교회 팀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저기 성도들이 아니라 전사들이야, 전사들 완전. 완전 마카비 용사들 같이 정말 어디든지 목숨 걸고 싸우는 아주 저하고 기질이 맞아 우리가.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 유석근 목사님 교회 또 나중에 사진전 또슨 들어서 조금 프레젠테이션 해주실 텐데 정말 요 밑에 있는 사진도 일부고 요 옆에 전시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 TV 그 인터뷰도 나올 텐데 정말 우리 유석근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제가 요즘 제 아내가 이렇게 6.25를 만나가지고 좀 기도한다고 이 현수막도 만들 타이밍도 놓쳤는데 유 목사님이 현수막 바깥에도 광장에 현수막 다 이리 배려해 주셨고 이 귀한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분유엘 교회 우리 목사님께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머리가 다치고 또 이렇게 호흡이 좀 곤란한 게 제가 영적으로 왔었어요. 앉아 있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문제구나, 머리가. 이 호흡은 기도의 문제인데 기도가 지금 뭔가 고장났구나, 이 나라가. 그래서 정말 회개하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럼 마영상 대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굉장히 뜨거운 것을 느낍니다. 아주 제가 잘 왔다. 그리고 굉장히 귀한 이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박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 목사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6.25 전쟁
벌써 76주년입니까? 오래됐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때의 그 위기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중에 한 나라였는데 어떠한 도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바로 1950년 6월 25일, 바로 이날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5일 날도 열리고 27일 날도 열리고 7월 7일 날도 열리고, 안보리가 완전히 한국 전쟁 때문에 모든 관심 그리고 모든 역량을 다 투입을 합니다. 이때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결의안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이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날입니다. 6.25가 한국에서 벌어졌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약 13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막바로 안보리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차 결의안 82호가 채택이 됩니다. 북한이 침략한 이거 적대행위 즉각 중지를 하라. 그리고 북한군은 38선 이북으로 철수를 하라. 두 번째 결의안이 바로 이틀 후에 또 채택이 됩니다. 북한 침략을 분쇄할 수 있도록 UN 회원국들이 한국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세 번째, 7월 7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82호, 83호, 84호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얼마가 되면 한 12일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안보리는 모든 이슈를 다 제쳐놓고 한국 문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82호가 되고 83호가 되고 84호가 되는 것입니다. 3차 결의안 매우 중요합니다. 유엔군 사령부를 창설을 합니다. 그리고 미군에게 사령관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여기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결의안이었습니다. 7월 7일 3차 결의안 때문에 유엔군이 창설이 됩니다. 이 유엔군 창설은 유엔 헌장에 따라서 창설된 유엔군으로서 한국 전쟁에서 참전한 유엔군이 첫 번째 유엔군이었고 마지막 유엔군입니다. 한국적 이후에는 유엔군이 없습니다. 한국만 유엔군이 창설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로 유엔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사령관이 누구냐 하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령관으로 있습니다. 자, 당시에 그럼 이스라엘은 1948년에 건국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건국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국을 하고서 당시의 외교 정책은 중립 외교 정책입니다. 이것을 Non-Identification Polic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왜 중립이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은 그때 이미 미국 편에 섰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유럽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강제 수용소에 잡혀 있던 사람들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살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들어와서 그 강제 수용소를 해방시키는 군이 누구냐 하면은 소련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소련에 대한
고마움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948년 이때 건국을 하고서부터는 자, 우리는 어떤 외교 정책을 써야 되느냐? 중립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중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잘 아시겠지만 냉전 시대입니다. 냉전이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냉전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자, 모든 나라들이 자유진영에 설 것인지 공산진영에 설 것인지 라고 강요를 당합니다. 모두가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7월 2일 특별 강요회의를 열립니다. 어디냐? 여기가 바로 바이즈만, 여러분 바이즈만 연구소 잘 아시지요? 바이즈만 연구소의 언덕에 보면은 바로 이 집이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였습니다. 바이즈만 대통령, 1대 대통령은 바이즈만 대통령입니다. 바이즈만 대통령 관저에서 강요회의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두 가지 요소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유엔이 무엇이냐, 앞으로 유엔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1948년 건국과 동시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전쟁을 아주 어렵게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침략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유엔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3일 날, 그 다음 날이죠. 크네셋 외교국방위가 열리는데 당시의 외교장관이 모셰 샤렛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미래에 우리가 또 침략을 당했을 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입을 해야 된다. 왜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차 결의안, 2차 결의안, 3차 결의안 이 모두를 이스라엘 정부는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요소는 뭐냐 하면은, 자, 첫 번째는 유엔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나서서 한국을 돕자. 아까 결의안도 미국이 주도를 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갖추자. 이렇게 해서 한국 지지를 요청을 하는데 바로 미국에 있는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를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내 상황을 보면은 두 가지 요소, 자, 앞으로 우리가 외교 정책을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을 1948년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게 1949년에 가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하고는 1년 차이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막 끝내는 나라입니다. 전쟁을 할 당시에 인구가 65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 이것을 극복을 해야 하는데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미국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 이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석유가 필요한데, 그리고 차관이 필요한데, 이것도 역시 서방이 그때는 이 중동의 이 파이프라인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서방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이스라엘 국내 정치적 요소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정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이 정치적 성향이 이 극좌에서 극우로 이렇게 아주 넓게 퍼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주의 정당이 있었고 공산주의 정당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련이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라는 이러한 도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회주의 정당, 공산주의 정당, 여기에서는 한국을 도와, 미국을 도와 라는 데서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급진주의자들은 북한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논란 때문에 그 정부 자체가 불신임 투표, 그러니까 정부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불신임 투표를 여러 차례 시도를 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총리는 벤구리온 총리입니다. 자, 이 벤구리온 정부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에서 군대 파견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연대급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연대급이라고 하면 한 3,000명, 2,000명, 3,000명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서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인구도 적을 뿐만 아니라 군대 자체도 막 생겼는 군대에서 수천 명의 병력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면 연대가 아니면은 대대급이라도 보내달라. 대대라고 하면 500명 이렇게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요청을 받습니다. 벤구리온 총리가 의회에서 파병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한국이 이렇게 침략당했는 거, 그것을 북한에서 침략한 거, 이걸 우리가 침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나서서 군대를 파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스라엘의 안보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냐? 반대에 직면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꼭 한국을 돕고 싶다. 근데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중립 외교 정책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엔의 편에 쓰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파병하지 못하는 대신에 10만 불 상당의 의약품과 식량을 지원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보내옵니다. 당시에 10만 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어림잡아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지금 액수로 치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당시의 경제 상황을 볼 때는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유엔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국을 도와야 되고 또 한국에서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한국을 도울 수 있는 것이냐라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평안을 위한 단결 결의안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이 결의안이 채택이 될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상임 이사국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은 이 결의안이 통과가 안 됩니다. 더더구나 가장 중요했던 세 번째 결의안, 파병을 결의하는 거예요. 유엔군을 만들어서 한국에 보내자고 하는 이 결의안에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통과가 됐냐 말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요, 당시에 5개국 중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인데 이 중국은 대만입니다. 당시에 대만입니다. 왜냐하면 장개석 정부가 대만으로 쫓겨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유엔에서는 중국이라 하면 대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네 나라는 미국 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5번째 나라 소련입니다. 소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결의안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당시에 소련은 UN 전체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었습니다. 참석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 대만하고 중국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1948년에 중국도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은 UN에서 대만이 물러가고 바로 이 유엔이 중국이 들어와야 된다라, 북경에 있는 중국이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대표권 문제라고 하는데, 이 대표권 문제 때문에 유엔에서 통하지가 않았지요. 왜? 당시에는 이 유엔이라는 조직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매우 컸고 자유우방국들이 많이 거기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련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UN 회의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보이콧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보리에서 투표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생겨나니까 4표, 상임이사국 4나라는 다 찬성을 하는 겁니다. 소련은 없습니다. 불참을 했기 때문에 반대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통과가 되는 것이고 유엔군이 창설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소련이 이제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옵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이 다 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오느냐 하면은요, 그 여름 휴가가 끝나면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는 비토권, 거부권을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UN 안보전보장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안이라는 것이 UN 총회의 상정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거부권 때문에 제대로 결정을 못하는 경우에 UN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UN 헌장을 보면은 가장 높은 상위에 있는 조직이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니라 UN 총회입니다. UN 총회는 전 회원국들이 다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은 만약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거부권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은 UN 총회가 긴급회의를 개최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의안, 그게 이제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안이라고 그러는데, 이 결의안은 실제로 국제법을 공부하고 국제기구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결의안입니다. 항상 이 문제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결의안을 냈을 때 바로 아바 에반이라는 주 UN 이스라엘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결의안은 제대로 되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역할을 못하면 총회라도 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 법적인 기초, 정치적인 논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고, 여기에 이 결의안에 따라서 평화감독위원회가 탄생을 하고 이스라엘이 이 14개국 중에 하나의 위원국으로 들어가면서 또 거기에 뉴욕에 있는 이스라엘 대표부에 기데온 라파엘 참상안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감독위원회의 보고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당시에 UN 사무총장은 트리그버 리라고 해서 노르웨이 출신입니다. 1950년 12월입니다. 12월이라고 하면은 이미 전쟁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고 우리가 밀고 올라갔었고 중공군이 다시 밀고 내려오면서 우리가 상당한 위기에 처했던 이런 때입니다. 그게 1950년 12월인데 모셰 샤렛 이스라엘 외교장관이 UN 본부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시기에 이 UN 사무총장 트리그버 리 이분이 중국 대표단을 위한 만찬을 개최를 하면서 이 샤렛 이스라엘 외교장관도 함께 초청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중국 이 대표단이
유엔을 방문을 했는데, 왜냐하면 한국 전쟁 때문에 한국 전쟁을 어떻게 해서 끝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유엔 본부를 왔던 겁니다. 그때 사무총장을 만났고, 사무총장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외교장관을 함께 초청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과 중국은, 당시 중공이 되겠죠. 중국은 상당히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1948년에 나라를 세웠을 때 국가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상당히 빨리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을 초청을 해도 대우권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가기 전에 자기가 생각해, 내가 유엔 사무총장 만찬에 초청을 받았는데 가서 이게 나도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왜 중국 대표단이 왔지? 한국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자기가 그 뉴욕에 있는 이스라엘 대표부의 기데온 라파엘 참사관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가서 뭐 좀 얘기할 만한 게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이 참사관이 7포인트 플랜이라는 아이디어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휴전을 하기 위해서는 즉각 휴전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외국군들을 철수를 시켜라. 유엔 감시하에서 선거를 하라. 이러한 7포인트를 딱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그걸 머릿속에 들고 만찬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만찬에 참석을 했더니 자기 바로 옆에, 그러니까 저쪽 편에는, 맞은편에는 그 유엔 사무총장이 만찬을 주재하기 위해서 복판에 앉아 있고, 그 맞은편에는 중국 대표 단장이 앉아 있고, 중국 대표 단장 바로 옆에 자기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쭉 하는데, 이 중국 대표 단장은 영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엔 사무총장 옆에서 영어 통역이 이게 통역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를, 만찬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각각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때 바로 이 이스라엘 외교장관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참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러시아 말로 해버리는 겁니다. 러시아 말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의 대표 단장은 얼굴 표정이 하나 안 변하고 그냥 듣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이 외교장관이 이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았는지 모르고 만찬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이 샤렛 외교장관을 막 찾기 시작한 겁니다. 빨리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유엔 사무총장이 그 이스라엘 외교장관한테, 당신 어젯밤에 그 중국 대표단한테 무슨 얘기했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아니, 방금 이 사람들이 내 사무실에 왔다 갔는데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어젯밤에 자기 옆에서 누가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뭐 7포인트라고 뭐라고 했는데 딱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래서 자기들 이걸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엔 사무총장이, 그래, 그거 어제 네 얘기했던 거 내한테 다시 얘기해봐. 이렇게 해서 7포인트 플랜을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엔 사무총장이, 야, 바로 이거야. 이거 그냥 넘기지 말고 유엔 문서로 만들어. 유엔 결의안으로 만들어갖고 이거 상징을 시켜서 통과시키자. 그래서 이거 한국 휴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초를 마련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교장관이 돌아와서 대사를 부르지요. 그리고 아까 라파엘 참사관도 부르고 같이 해서 뭐라 하냐. 야, 이거 빨리 문서 만들어. 그렇게 해서 문서를 만듭니다. 그게 문서가 3개의 문서를 만듭니다. 첫 번째 문서가 뭐냐 하면은 그 원칙 성명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7개의 7포인트 이거를
하나의 성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는 그 성명은 누가 만드는 걸로 했느냐 하면은 그룹 온 시스파이어라고 해서 한국 휴전을 위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걸 연구하는 그룹. 그 그룹에서 만드는데 이스라엘에서 모든 지식, 지혜 이걸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 대표부에서 대표들이 이것을 가지고 결의안을 하나 만듭니다. 결의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유엔 총회 1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했더니 많은 나라에서 와서 야 이거 진짜 좋은 결의안이 되겠다. 우리가 지지하마.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고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정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표결을 합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표결을 하는데 자 하루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제 그 다음날 이제 1월 13일이 됐습니다. 채택하는 날입니다. 채택하는 날 갔어요. 가서 아침에 이제 가서 회의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야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결의안을 이스라엘 주도로 이제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몇몇 대표단이 이스라엘 대표단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이 결의안 아주 좋아. 우리 적극 지지해.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그 결의안에 보면은 제일 위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이 결의안에 제한하는 나라, 제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한국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성을 못해. 이스라엘만 아니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와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지?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이 중간에 롱 아일랜드라는 데가 있죠. 롱 아일랜드하고 맨하탄, 오늘 왼쪽에 여기 보면 맨하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거리가 지금 우리가 자동차로 가면 한 50분 정도 걸려요. 그쪽으로 식당으로 옮겨갑니다. 누가? 그때 아주 핵심 그룹이 있어요. 그게 미국, 영국, 캐나다, 인도 이런 나라들 대표들이 모여가 이스라엘하고 함께 이 롱아일랜드에 있는 식당에 갑니다. 왜? 비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딴 사람 눈에 안 띄기 위해서.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다들 이스라엘 눈치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오케이. 여기서 그대로 다 가자. 상정을 해서 투표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에 내놓은 지우개 대신에 노르웨이 유엔 사무총장 출신된 나라죠. 노르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상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결의안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 성명 이것이 일단 채택이 됩니다. 제1위원회에서 1월 11일 날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월 12일 날 이스라엘이 방금 말씀드린 이 결의안 바로 그 성명을 붙여서 결의안의 내용은 이와 같은 이 성명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한국 전쟁이 휴전하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이 결의안의 내용입니다. 그 결의안을 냈는데 1월 12일 날 이렇게 냈다가 13일 날에는 투표하는 날 노르웨이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이 바로 모셰 샤렛 이스라엘 외교장관이고 기데온 라파엘 이 사람이 참사관이고 그리고 아바 에반 이 사람이 주 미국 그리고 주 유엔 이스라엘 대사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결의안 이스라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결의안 이 문서를 찾아냈어요. 찾아내는 거 이걸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유엔 문서 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적혀 있죠. 그게 바로 제한하는 국가가 이스라엘이다.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보면 1, 2, 3 되죠. 4, 5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7포인트 그것을 가지고 압축시켜서 만든 이 결의안이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걸 중국 정부한테 보내서 중국 정부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원칙 성명이 왼쪽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있는 것이 방금 이스라엘이 제안했다는 그 결의안이고 이게 결의안을 통과가 됩니다. 노르웨이가 이름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결의안을 중국 정부에 보냅니다. 그 의견을 달라고. 그 문서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문서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문서 그 밑에 보면은 이 첨부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첨부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원칙 성명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1월 12일 날 이스라엘이 제안한 이스라엘의 아바 에반 대사가 제안한 결의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의안 초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 날 보십시오. 1월 13일로 날짜가 바뀝니다. 날짜가 바뀌어서 노르웨이가 제안한 것으로 이 결의안이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국 정부한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중국 정부에서는 어떤 답을 왔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중국 정부에서 받아들이면 휴전 협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수락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옵니다. 왜? 중국 정부에서는 그걸 바꿔서 누구랑 협의를 해야 되느냐? 스탈린하고 협의를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의견을 받느냐 하면은 당시에 이게 1월 12일, 1월 13일, 12일, 13일이지 않습니까? 1951년입니다. 1사 후퇴 때 이미 지났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밀고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서 내려와서 전선이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다면 평택 부근에 전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공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소련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휴전 지금 이제 휴전을 해서 유엔군들이 다시 무기를 정강시켜서 반격하려고 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다.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은 우리가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유엔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결의안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주도로 이제 됐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은 저도 아주 우연이었습니다. 2008년에 그 이스라엘 대사로 제가 부임을 합니다. 부임을 하고서 아주 우연하게 거기에 그 American Jewish Committee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에 본부가 있는 단체인데 그 단체의 예루살렘 지부장을 만나서 제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완전히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자기도 그 정도밖에 모르고 그 자료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자기 거기 그 도서관이 있는데 이 기관의 도서관 거기에 사서한테 물어보면 그 자료를 찾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당장 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찾아줬어요. 몇 군데의 책과 자료들을 찾아주었어. 읽어보니까 이거 뭐 놀라운 소식 정보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사무실에 와서 이걸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찾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대사관에 그 유대인 직원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시켜서 이제 같이 찾는 겁니다. 온갖 데를 다 뒤졌습니다. 거기 국립문서보관소, 의회의 도서관, 그리고 각 대학의 도서관, 하여튼 여러 군데를 다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모아서 전체를 봤더니만은 이렇게 하나의 그림이 이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 논문을 한 편을 썼더니 이스라엘 그 외교협회 잡지사에서 이렇게 이제 출간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이 뭐 같아요? 우리 저기 제 앞에 있는 여성분. 이 사진이 무엇이에요? 크게 말씀하세요. 유엔 묘지. 맞아요. 어디에 있는 유엔 묘지? 이게 어디냐면요, 부산이 아니에요. 노르망디에 있는 미국 국립묘지입니다. 노르망디 프랑스잖아요. 프랑스인데 미국 국립묘지가 있어요. 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할 때 많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미군 병사가 여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 전사했는 이 병사들의 유해를 그대로 이 땅에 그냥 묻습니다. 그리고서 국립묘지로 이렇게 성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립묘지인데 노르망디에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묘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를 위시해서. 자, 여기인데 제가 2008년에 이스라엘 대사로 이제 임명되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사진을 발견했어요.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보면 이게 노르망디 방금 말씀드린 국립묘지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있는 앞에 있는 별을 보니까 이거는 이건 뭐야? 유대별 아닙니까? 스타 오브 데이빗, 다비드 별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1944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했을 때 미군 병사의 일원으로서 참전했던 미군 중에 유대인이 있다. 그러면은 6년 후에 한국 전쟁이 벌어지는데 한국 전쟁에 파견됐던 미군 병사 중에 유대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이가 들면은요, 예루살렘에 대한 향수가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능하면은 예루살렘 자기 고국에 와서 묻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렇다면은 지금 연세가 70, 80, 90 되신 분들이니까 지금 그분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계시는 분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우리로 치면은 제향군인회, 유대인 제향군인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본부가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 찾는다고. 답장이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에 사는 그 한국전 참전 용사라 그러면은 우리 제향군인회의 이스라엘 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가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의 연락처가 이거니까 거기 가서 알아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루살렘 지부의 회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회원은 대부분 다 2차 세계전 참전했던 군인들이다. 근데 한국전에서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회원들한테 이렇게 신문, 조그마한 신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거기에 기사로 만들어서 넣어주겠다. 그리고 관계되는 사람은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해라 하면서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스라엘 신문, 예루살렘 포스트라는 신문에 가서 또 얘기를 했더니 기자가 이거 스토리가 된다 그러면서 또 실어줬어요. 이스라엘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라디오 방송에 가서 한번 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라디오 방송이냐 했더니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희생됐지 않습니까?
그 6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850만 명이었습니다. 거기서 6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가정에 희생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오. 600만 명이 죽었을 때 어디에 잡혀 있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록이 하나도 없이 전쟁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2008년이지 않습니까? 2008년만 하더라도 그 가족들을 생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KBS에서 이상가족 찾습니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하니까 찾는데 찾고 보니까 100m 옆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 케이스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청취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방송을 했지요. 영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영어 다 잘합니다. 다 되니까 자기가 듣고서는 가면서 내 친구 중에 누가 있잖아? 연락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다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대사관으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보면은 오늘 우리 조금 있으면은 그 사진 전도를 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 6.25 때 와서 이렇게 여기 마운트 시나이잖아요. 시나이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유대인들인데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부산에 있는 유엔 국립묘지에 있는 유엔 묘지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로고를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7명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에 7명이었어요.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7명 처음에 했을 때 제가 본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찾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뭐 메달 같은 거 줄 수 있느냐 했더니 메달이 왔어요. 그 메달이 평화의 사도 메달입니다. 그래서 이 메달 수여식을 하는 겁니다. 그 방송실에서 좀 부탁드립니다. 방송실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한국전 끝나고 나서 7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잊고 있었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 대사관에서 자기들 오라고 하니까 온 거예요. 자기들도 감격을 해서 보통 보십시오. 7명을 위한 행사였는데 숫자를 보시오. 사람들 참석했네. 보통 한 분이 참전연구소 한 사람이 10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모시고 오고요.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다 데리고 와요. 한 10명씩 여기 데리고 왔어요. 이분이 이 메달을 받으시고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쭉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은 제가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아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만 부르신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고 했더니 자기가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하고 나서 너무나 한국이 자기 마음속에 심어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샤밧 하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샤밧 할 때 아무런 일 안 하고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샤밧 디너 송인데 그 샤밧 디너 송을 자기는 이 가족들에게 아리랑으로 해서 수십 년 동안 불러왔다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 이 행사가 마치고 나서 한 2주일 후에 이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께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는 이 메달 받는 이 순간이 자기 인생 모든 보람 다 응축된 것이었다. 너무나 자기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다. 내 인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뭐라는 우리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너무 고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날 제가 어린애가 할아버지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일 하신지 몰랐어요. 한국 전쟁이 잊혀져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딱 듣는 순간에 가장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자손들한테 유산을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산 중에서 만약에 이 할아버지한테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이런 메달 수여식을 하지 못했다면은 그 아들과 손자는 할아버지가 이러한 희생을 각오하고서 한국전에 참전을 해서 우리를 도왔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손자가 할아버지의 그 값진 유산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이것이 제가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 강의를 마치겠고, 여러분들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6.25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괜찮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봤죠? 네. 네, 대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우리 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그 빚을 갚아주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제 이렇게 그 후손들을 찾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후손들과 연락할 수 있는 뭐 연락처라든지 이렇게 계속 커넥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3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이제 더 이상이었고, 우리 대사관에서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에서 그걸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연락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K 문화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른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그 후손들에게 그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갚는 어떤 그런 은혜를 갚는 방도로 그 후손들을 좀 초대해서 감사를 하면 어떨까?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또 한 분 정도 더. 너무 강의에 심취해서 지금. 네, 우리 여기 영국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박정희 선교사님 조금 이쪽으로 오셔서 보이는 데서 질문하시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다른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태원에 있는 그 카바드 유대인 회당이 한 18년, 19년 정도 된 걸로 알고 계신데 혹시 그 회당 유대인 회당과는 좀 어떤 관계가 아니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18년, 19년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제가 이스라엘 첫 번째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2006년에서 2008년 2년 반 동안에 제가 외교부의 아프리카 중동 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바로 이제 그때 하바드의 그 랍비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유대인 그 기도소를 마련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절기를 굉장히 잘 지키지 않습니까? 그 절기 때 보면은 그 음식도 자기들만의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 음식을 한국에서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내서 그걸 가지고 통관을 시켜서 와야 되는데 그 양이 그러니까 1년치, 2년치 또는 3년치 이렇게 해서 이제 갖고 오니까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관 당국에서 이게 무슨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제가 우리 세관에 연락을 해서 설명을 했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그 랍비께서 이제 오셨고 그 랍비가 지금까지 계세요. 지금까지인데 그때 그 사이에 이제 17년, 1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랍비의 자녀가요 7명인가? 그렇게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이태원에 있는데 그 장소를 지금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래 하면서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한 3달 전쯤에 이사를 간 것으로 확인했고요. 네. 자녀는 아마 10명으로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아직도 좀 폐쇄적인 것 같은데 그 제가 일본에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일본 사이타마에 갔을 때 그때도 제1교포 목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교회 겸 기도원을 지으셨더니 그 일본에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어떻게 알고 그 기도원에 와서 뭐 청바지 팔던 유대인들인데 와서 막 7, 80명, 100명씩 절기를 지키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요 카바드 회당이 지금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시기이지만 이게 조금 건강하게 조금 더 오픈이 되면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도와주고 그러면 그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잘 극복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 질문 있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